그래서 이제 안사에 난 이후에 그 엄습한 무질서, 고통, 그다음에 전복 서로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할 권이 이제 권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 따져보면은 그 먼저 그 일부의 시각인 거예요. 일부의 시각. 이때가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해결책을 이제 바라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 이때에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황제의 권위는 권력은 권위와 위엄이 없고 그다음에 관료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순수한 사상과 지식도 권위가 떨어지고 사대부도 이제 곤란하고 그다음에 그 도성에서의 생활이 불안하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배경으로 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상을 이제 구축한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때에 그 이 한유라는 사람이 그 대안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한유가. 이제 한유가 대안을 제시시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유예요. 한유인데 이 사람이 내세운 대안이 뭐냐면 동대한 국가와 권력에 대한 이제 강한 열망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강대한 권력을 황제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대안. 그리고 그런 강력한 황제 및 황권의 그 합법성을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인 합법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합법성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구축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천명하고 이제 관련을 시켜가지고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한유는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난 이제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그 혼란한 시절에 이제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목도를 한 사람이죠. 그 하남성 이제 출신이고 그 뭐 등등 해가지고 유교 정통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공자 맹자 이것에 기반을 두고서 불교 이런 건 다 배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고문동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제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고문운동 이것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순수했던 뭔가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후대 이 구양수 소식 등에 결정 영향을 이제 끼치고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조선으로 오면 정조가 이제 여기 경도한 일이죠. 이 사람의 그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문집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읽으면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효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 시기에 이제 배경을 조금 보면은 자, 이 당시에 그 황제였던 그 덕종은 이제 환관을 중용하고 그다음에 번제의 통제 실패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이 황제들은 자기를 그 보여줄 수 있고 가장 믿을 만한 그룹은 환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관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관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5만 명, 6만 명이었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그 황제를 딱 둘러싸가지고 이제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룹인데 이런 혼란한 때에 이제 급하니까 환관을 중용하고 하지만은 저 멀리 있는 지방의 통제는 이제 실패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한유가 보기에는 뭐 이런 그 몇 가지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새로운 사상을 이제 성립시켜가지고 황제 권력이 이제 강대해지는 방안을 구축하기 이제 힘들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당시에 그 점점 이제 그 국력이 조금 회복되고 외환도 이제 평정이 되어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예컨대 황제한테는 그 국가의 기강을 그 떨치고자 한다면은 의당 법도로서 천하가 그 다스릴 수 있다면은 그 지방도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의견을 전달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상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한이가 꿈꿨던 거는 황제의 권위를 그 새롭게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황제의 이 권력이 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대하는데 그럴 때의 방법으로서는 법과 위엄, 이 둘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유의 정치 그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이 키워드는 법하고 위입니다. 황위. 그래서 황위라는 말을 이제 그 뒤로 중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위엄, 황위. 그래서 황위를 드높여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권력 구조를 이제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유는 종합적으로 새로운 국가 권력의 창출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들은 새로운 국가 권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강대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이제 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대적인 그 무엇을 그 도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해요. 도. 그래서 어떤 도가 존재해야 되고 그 도가 존재해서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어떠한 모든 것도 이런 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하고 이 황제를 연결시키는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 권력을 이제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 통로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문화적 민족주의 정서가 있다고 이제 갈조왕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고의 바탕에는 그 중국의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바탕에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그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마땅히 국가에 한없는 충성심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은 오로지 국가의 생명과 국가의 흥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산난을 겪었잖아요. 안산난을 겪으면서 그 기존의 권력이 무너지고 상하 질서가 그 혼란이 오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자기들의 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강력한 권력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종속돼야 되고 충성심을 이제 바쳐야 된다는 그 전제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요 민족주의적인 그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고는 그 타민족이나 변방에 대해서는 약간 위험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구체적인 지식을 초월한 어떤 뭐 도를 이제 구축을 하고 도를 모든 것보다 우선한 근본적인 위치에 두고서 그런 도의 초석 위에서 지식과 사상 그리고 신앙 일세를 재정립하기를 이제 희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 한유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식계층이었는데, 한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되 행하고 행하되 마땅한 것을 의라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밀어나가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도에 종속이 되잖아요. 하여튼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모든 것을 종속을 시킴으로써 그 어떤 황제의 위엄을 이제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 정의로운 것, 저스트라고 저스티스하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한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제 이렇게 225페이지에 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문자로 드러내면 시경, 서경, 역경, 춘추가 되고 의법으로 드러내면 예, 악, 형, 정이 되고 민중 속에서 드러나면서 사농, 공상의 질서가 된다. 등급으로 나타나면 군신, 부자, 스승과 벗, 주인과 손님, 형제, 부부의 관계가 되고 의복에 나타나면 마와 배단이 된다. 저 보시면 이게 그 전부 분별이에요. 구분이 되고 상하질서입니다. 상하질서.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근거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이런 데서 선택적으로 문구를 끌어다가 이제 합력을 시키고 그 이론을 이제 전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로서는 예악형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이 궁실이며 식물에 드러나는 것이 조, 쌀, 과일, 채소, 물고기, 육고기이다. 도는 또한 일체의 합리성을 지탱하고 있어서 도가 자신의 수양에 사용되면 온순하면서도 두루 마음을 쓸 수 있고 인간됨에 사용되면 친밀하게 대하면서도 사사로움 없이 공평할 수 있다. 영혼 속에 도가 존재하면 조화로우면서도 평온할 수가 있고 국가의 정치를 폄에 있어서 도에 의거하여 의거하면 처하여 부당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 어, 자, 여기만 좀 더 보신 다음에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도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서 그 황제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그 권력 밑에 모든 것이 종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질서를 이제 확보하자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요 요 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지에 대한 그 합리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러 경전을 통해서 이제 하고요. 하면서 그런 그 도가 그 개인의 수양과 사회 규범에 일관되게 작용되면 물론 국가와 사회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도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도는 황제의 권위와 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도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전체적인 논리와 그 행위, 그 규범, 절차를 상급에 속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수가 있어요. 상급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급에 속한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예악형정이잖아요. 예악형정. 이때 그 예하고 악은 상급의 인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급의 인간들한테는 형하고 정이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고한 상제의 그 권력을 이제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거를 그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거를 보면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 황위. 이 권력이 무지하게 강해. 무지하게 강하면 이것에 그 형법을 통해 가지고서 인민이 지배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질서가 아주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하 질서가.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재산도 지켜질 거고 사람들이 평화도 그 지킬 것이고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의가 하나 있어요. 예의가 뭐냐면은 요 사족하고 관인들은 이런 형법이 아니라 요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요 사족하고 관인들은 나름대로의 자율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나중에 이제 변경이 돼요. 이게. 음? 이 권력 시스템이 이런데 강대한 권력 요것이 직접 일반인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죠. 그렇지만은 이쪽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율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도를 깨닫고 도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 당나라 후반, 그다음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조선의 이제 시스템의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은 뭐 도덕이니 예니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때의 예나 도덕은 대부분은 자기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리고 일반인은 이 형하고 정을 통해서 이제 그 도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상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일반인은 왕화가 안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형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화라는 거는 스스로 그 왕이 취현하고 있는 도를 깨달아 가지고서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것이 도저히 안 돼, 이 사람들은.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절대 교육을 안 시켜요. 교육을 못 받게 하면서 왕화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형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적하고 관이는 여기에서 그 교육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들의 자율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르쳐가고 선생은 이런 얘기를 깊게 안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면은 이런 그 구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이 한유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때 이미 그 동중서가 있었잖아요. 동중서에 견해를 이제 계승해가지고 더 심화시킨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나라 때의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동중서라고 그랬잖아요. 동중서. 동중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동중서의 그 기원전 사람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킨 핵심 사상가인데 그때 저희가 천인 가문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봤고 대일통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대일통. 하나의 중심 권력 아래 모든 것이 유지가 돼야 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이게 대일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요 조직에 춘추 번노가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중서는 2000년 이상 중국의 정치 유교 기본 틀을 이제 제공한 그런 이제 그 사상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유교의 국가 이데올로기화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유교를 형이상학적 우주론적 권위 체계를 고정시켰다는 비판도 이제 받지만은 하여간 유교를 국가 운영의 그 철학으로 그 설계한 그 인물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이어받은 것이 한유예요, 한유. 한유. 그래서 이 당나라 시대에 그 사상을 이제 정치 사상 후반기 정치 사상을 이야기해서는
한유가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거 우주와 천재의 공간을 이제 근거로 해서 종법 윤리 질서를 수립하고 종족의 예법을 기초로 국가 질서를 정립하려는 사회 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과 사회 질서의 수립은 밖에서 안으로 향한다고 하는 오래된 관념에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 이론 구축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일반인은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형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층 인간은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의 교육을 통해서 이 체제 안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의 황제의 통제를 배제하면서 약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하층 인간은 대다수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왕화가 불능하고 함으로 형법으로 예, 가야 된다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그 정치 권력 체계에 의해서 사족 지배층을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사상 권력의 체계가 독립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 요거를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요 시스템이 맞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진인각이라는 선생이 있어요. 진인각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 한요론 논함이라는 글에서 그 도통을 세워 계승의 연원을 증명하였고 인륜을 직접 언급하여 장구의 번거로움을 제거하였고 불가원 노장을 배격하여 정치 풍수의 폐해를 바로잡았고 석가모니를 비판하여 문명과 야만 간의 기회를 분명히 하였고 문체를 개진하여 선전의 효과를 거두었고 부진들을 장려하여 학설의 개진과 발전을 도모했다는 6가지 측면 이것이 그 한유의 공헌이라고 이제 평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요 도통을 세워가지고 절대적인 도의 그 계보를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서 모든 거를 그 작동시키는 인륜, 사회 질서를 그 이제 구축해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진인각이라는 천인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인데요. 굉장히 뛰어났던 이제 학자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1969년에 세상을 떴는데 당시 중국서는 그 뭐 최고의 이제 학자였었는데 그 대체로 그 진익학 선생도 한유에 대한 평가가 갈종원 선생도 맞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체 이단을 배격하고 그 도통을 따르라고 하고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고 지금 무상하다는 것을 무상하다고 여기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기타 어떤 정치적 선택의 합리성도 부정하는 것.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근심과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사인들에게는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주의 사상을 이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황제의 권력을 그 강고해해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그 지배 구조를 이제 꿈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져 이제 간다고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절대적인 권력에 있어서는 이단이 일단 없어야 돼, 이단. 그러니까 독점적인 거죠. 그다음에 도통, 요 한 정통적인 그 계보에 이제 그 따르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전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사회 질서가 이제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거를 관할하는 어떤 아주 그 절대적인 그 저희 쥐상에 무언가가 있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 질서를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조선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좀 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의 권력 구조는 이래요. 조선은 그 요 국왕하고 이 신하들이 만드는 권력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국왕은 중국에서 책봉을 받아야 돼, 책봉. 국왕한테는 항상 의미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북경에 살아있는 황제예요, 황제. 그렇지만 요 신하들은 이 지식계층, 양반층은 동시에 북경에 살아있는 황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은 살아있는 황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중국의 고대에 있는 이상향이야, 이상향. 이것이 그 유교의 서적일 수가 있고 공자가 일 수가 있고 맹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권력의 그 기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본이 돼, 기반. 그래서 국왕하고 이 신하들이 서로 그 경복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국왕은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이쪽으로 가요. 중국 황제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연행사 보내고 조공 바치고 그런 거예요. 신하들은 국왕한테 협조를 해요. 중국 황제가 어쩌고 하면서. 그렇지만 약간의 이익이 어그러질 때는 항상 맹자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주나라가 어떻고 그다음에 서경이 어떻고 이런 그 경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왕을 견제를 해요. 견제. 그래서 이쪽 권력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공간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 권력이에요. 또 상위 권력이 있습니다. 상위 권력이.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왕이 상위에 서서 권력의 행사가 돼가지고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구조 내에서는 신하들이 힘을 합치면은 국왕을 내칠 수가 있어요. 국왕을. 그러니까 연산군이 쫓겨나고 광해군이 쫓겨났죠. 하루아침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 국왕의 권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이게 만약에 절대적인 권력이라면 힘들어요, 여기서. 응? 그리고 요 둘이서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판으로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은 뭐냐면 이 군사력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군사력. 누군가가 군사력이 커가지고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구조가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걸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황제가 여기 있으면 황제보다 높은 거 없어요. 예? 황제 바로 밑에 내관이 있어, 환관이. 그리고 공관이 한참 떨어진 데에 관료지지 있고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민들이 있는데 중국은 자신의 공간 안에서 완결되는 절대 권력이에요. 근데 이 절대 권력이 안사에 난 이후에 이런 쪽으로 구축이 돼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송나라를 거쳐서 명나라, 청나라로 가면서 완전히 절대화가 되는 겁니다. 황제의 권력이. 그리고 이럴 때 황제의 권력은 흠이 없어, 흠. 어떠한 잘못을 해도 문제가 안 돼. 절대 권력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배를 하는 겁니다. 하향적이에요, 하향적.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질서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익을 누린다고. 자, 이걸 다른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청나라가
만주족의 그 황제잖아요. 만주족의 황제. 만주족의 황제인데 중국 사람들이 반응을 안 했어요. 별로. 그러고서 반응을 안 하고서 거의 3세기를 살았잖아요. 3세기. 2세기 반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청나라를 좋아했어요. 당시에. 음? 민미지식을 빼놓고는. 왜냐? 이, 이 청나라가 엄청난 황제가 엄청난 권력으로 중국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요. 질서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 청나라는 이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몽고도 복속시키고 저쪽 신장도 복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금도 조금 걷어. 세금도 조금 걷지, 외적의 침입에 염려도 없지. 그다음에 강력한 황권으로 이 도둑들도 없게 만들지.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한족은 평화와 질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반대할 이유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좀 빗나간 얘기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권력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 그 대신에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권이나 생활을 지켜주면 돼. 그걸로.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절대 권력의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시진핑 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일당 독재가 절대 권력을 갖고서 유지가 되는 것이 예전 같으면 이게 이민족이 많고 국경이 넓고 끝없는 침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민족 사회고 강력한 권력으로 이거를 그 눌러가지고 질서를 유지시키지 않으면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 이런 절대 권력의 시스템이 그 생명을 갖고서 뭐 몇 세기를 그 이어져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구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절대 권력의 이제 구축 사상적인 이론이 탄탄하게 된 것이 동중서 한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로 가면서 탄탄하게 이어져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거대한 국토, 끝없는 국경,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널려져 있는 여러 민족들, 툭 하면 들어와가지고서 뭐 하자고 그 바들을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민족을 끌어안는 질서, 이런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여주고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는 이 강력한 그 권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실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라고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유랄지 그 뒤에 이론들은 이런 현실적인 그 이익 구조가 있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권위와 사상 질서의 통일성과 우선성을 이제 강조를 이제 굉장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의 정감이라 할지 사회의 자유공간이라 할지 문화적 향유라 할지 대중의 다원적 선택이라 할지 사상과 문화 방면의 정치적 타협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이상화된 권력, 진리 앞에서 존재 이유를 이제 상실하게 된다. 아주 극도의 이제 권위주의적인 경향으로 이제 흘러간다. 그리고 그런 그 보편적인 규범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복종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이제 추상적으로 들릴지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뒤에 명나라나 청을 그 사회를 보면은 이제
뭐 피부에 닿을 정도로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이 그 이해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한유하고 그 9세기 초의 사인들은 국가의 권위와 사상 질서를 그 새롭게 이제 정립하고자 이제 엄청나게 그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은 당시 자기들의 민족과 국가와 사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이제 비롯됐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중국 고대 조낭양이의 생각을 이제 답습을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도통을 통한 이론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이제 소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는 노력을 했다. 요거는 그 갈초공 선생도 그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과 사상이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이제 확립을 했다. 하지만 당시 그 이 주도적인 그 담론이 이제 못 되고 왜냐면 그 왕권의 지지를 받고서 이를 통해서 이를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정이 역사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이런 그 경향은 그 송나라 때 이 재발굴이 되고 재해석을 거쳐 가지고서 이제 재현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때의 그 한류의 그 사상이 사상적으로 이제 그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실천이 되다가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원나라를 이제 거치면서 가장 아주 전형적으로 실현된 것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거치면서 그도 공고해졌다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가능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유교 철학이 아니라 뭐 권력자의 국가 운영 이론을 좀 저희들이 내재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소감이나 질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상이 이쪽 그 사상이 그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 갈주광 선생의 책 자체가. 근데 거기에 제가 약간 그 플러스 알파를 더했다 뿐이지. 네, 선생님 오늘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사의 난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번영을 하다가 혼란을 겪으면 새로운 사상이 음, 이제 시작된다라고 음, 말씀하셔서 이제 안사의 난을 지나면서 뭔가 전복됐다, 위계도 전복되고 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유가 음, 황권을 더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음, 이제 했다 할 때 음, 앞에 그 동중서 말씀하시면서 음, 그 동중서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음, 했고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한유는 음, 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음, 노력했다. 그러면 음, 결국에는 같은 거 아닌가? 음, 저는 이런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음. 그거를 어떻게 뭐 차이랄까? 혹은 아니면 그게 조금 더 그냥 확장된 개념이랄까? 뭐 어떻게 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 제 이해로는 그 뿌리는 같고요. 뿌리는 같고, 그 좀 더 치밀하게, 그다음에 확장을 해가지고, 그 황제의 권력의 그 절대성을 더 그 체계 있게 구축한 그런 학자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게, 그렇지만은, 그 자기들 사상가 이쪽 그 자기들의 집단들은 그 항상 자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그 노력도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일반 사람들하고의 이제 그 차별성을 이제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계급적인 이해는 뭐 항상 항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상들이 더욱더 이제 강해지는 게 그 뒤로 당나라가 망하고서 유진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또 혼란한 시대를 가잖아요. 근데 혼란한 시대라는 거는 한 통일된 왕조가 없어지고 여러 조각으로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근데 거기는 더 큰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통합이 됐을 때는 이 통합체의 정치 사상이 더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성으로 가는 경향이 강성. 역시 이런 혼란을 겪어보니까 어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또 이익이 된다는 이제 선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 그렇게 치밀하게 가다가 또 깨졌잖아요, 이게. 이게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절대 권력이라는 게 유지하기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송나라가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란 있었고, 금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명이 되잖아요, 명이. 이 명이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유가 꿈꿨던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이 상당히 실체적으로 어, 실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론을. 그다음에 권력이라는 게 이게 독점적인 거고, 그다음에 어, 아주 전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풀이라는 것이 전근대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면면이 흘러져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을 찾아가서 이제 구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들이 중국에는 현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근데 왜 예컨대 한국은 한 권력을 오랫동안 안 놔두잖아요. 일본하고도 달라요. 이제 일본하고는 일본하고 비교하면 더 재미있는데 이 한국은 그 권력의 절대화를 용납을 안 해. 그리고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다른 권력으로 갈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뿌리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경험이 다분히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선시대의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이라는 건 자기 완결적인 권력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가는 거를 신하들이 용납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뭐 지정학적인 여러 조건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런 식의 확장 사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합니다. 한유는 그 관료였나요? 네? 네, 관료였나요? 관료였어요, 관료. 그리고 어떤 직위의 관료였나요? 관료 높은 직위는 높은 직. 아닌데 저 앞에 썼었는데 네. 이 사람이 뭐 귀양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귀양도 가고 어디 갔냐? 어, 형부 실황까지 했네. 실황이면은 차관이 차관. 예부 실황도 하고 형부 실황도 하고 유배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뭐 이거 뭐 높은 관직까지 간 거죠. 그리고 옛날에 철학이라는 것이 동양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 전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할까에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과제고 그래서 그거는 그 질서라는 거는 지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보다 뭐 모든 사상가들이. 그래서 한유도 이런 현장 경험을 겪으면서 음. 그 이론을 구축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유가 가장 아이디얼한 사상가로 그 추앙하는 사람 누구였나요? 동중서예요, 동중서. 아니, 동중서, 응, 동중서. 응. 동중서는 누구를 공자면 그 동중서는 이게 유교죠, 유교. 유교 중에서 응. 어떤 사람을 그 유교 중에서 이제 주나라, 그다음에 그 유교 사상 그 흘러오는 이제 그 중에서 그 첫 번째에 그 강고한 통일제 국가가 됐잖아요. 그 진나라 그 다음에 더 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한 나라의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요소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 유교의 바탕을 둔 정치 권력 시스템을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자를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했을까요? 올라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공자, 맹자, 뭐, 그, 그 다음에, 그 예전부터 흘러왔던 여러 가지 그 역사서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 취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음,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음, 당나라 그 안사에 난 음, 이후에 그 음, 전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뭐 천륜 그리고 하늘의 도가 강해지면서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안사의 난을 겪고 나서 그게 이제 배반 그것에 대한 그 힘의 약화 그리고 새로운 그 퍼스펙티브가 나온 걸로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알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세속 국가가 세속화되어가는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륜에서 땅의 이론으로 땅의 질서로 더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그 천부인 천부적인 그 천륜의 코스몰로지에서 땅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훨씬 세속화된 국가로 변모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음. 어, 그러니까 당나라 전개하고 후기를 나누면은 이 당나라 전개는 귀족 사회거든, 기본적으로. 대가문들이 이제 지배하고 그 혈족 중심에 이제 거기서 강조됐던 거는 그 외형적인 그 징표, 종, 자기 종법, 혈족 뭐 등등이 이제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민족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란이 일어나니까 그 한유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형적인 걸로 갖고는 질서 구축이 다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가 내재화가 돼가지고 실천이 되고 그다음에 도를 절대적인 도를 그 상징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위에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내재화돼서 도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부 그룹한테만 적용이 되고 일부 그룹 그러니까 자기 사인들을 중심으로 한 요 사족층을 중심으로 한 그룹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 이외의 인간들한테는 도로 상징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가 이 실제적인 제도, 이 법을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분화시켰다고 그 생각을 이분화시켰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완전히 음, 음, 제 머릿속의 음, 스토리인데 음, 그 안록산도 이민족이잖아요. 음, 눈이 음, 파랬다고 기록이 음,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음,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게 기술 문명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중국하고 유럽의 차이의 기술 문명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데 그 기술 문명을 이민족들이 가지고 오면서 그 당시 그때까지 유지했던 중국의 왕권이 하늘에서 받고 처음 하늘하고 감흥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했던 그 이론 자체가 무너지고 음, 무너지면서 이민족과 그 한족 사이에 위계 질서가 흥크러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음, 사실은 한류가 강력한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했던 음, 그 음, 이면에는 음, 이민족이 가져와서 들어왔던 과학기술 음, 그리고 사람들의 위계 질서 음, 그래서 그 당시까지 중국에서 그 중원을 중심으로 했던 하늘과의 음, 감흥의 관계로서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음, 강력한 세속화를 해서 중국의 동중서의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위계질서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음, 이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음, 들어온 과학기술 그리고 이민족들의 새로운 출현 음, 이런 것의 위협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음, 의미에서 음, 그 하늘만 쳐다봐서는 이 권력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세속화 국가, 음, 그 땅의 이데올로기를 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음, 해봤어요. 음, 그건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 당시의 음, 역사를 보면은 참 놀랐던 게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10세기의 세계사를 음, 읽어봤더니 그 10세기의 세계사를 보면은 이게 10세기, 9세기, 10세기에 굉장히 이슬람의 음, 과학기술, 문명, 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몰랐던 건데 대단했더라고요. 음, 그게 중국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번에 그 장안에 가서 서안에 가서 보니까 그 회교도의 그 자손 후손들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살고 있던 걸 보면서 전 약간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서 뭐 계속 강조를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 챕터들에서도 일단은 그 이민족이 들어와 가지고서 헝클어 놨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쪽 주체가 돼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청소를 이제 깨끗이 하고서 그 중국 정통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회귀하되 더 강력한 그 권력 구조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글에서도 잠시 보이지만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두 가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하나는 그 자신들을 향한 시선하고 그다음에 타자를 향한 시선이 다른 거예요. 자신을 향한 시선은 어떻게든지 자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를 실행할 수 있고 예법을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절대 권력이 미치는 거를 경계하는 게 이제 확연하게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타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이 이런 역사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좀 불가능하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도를 예를 얘기하자면 결국은 그 법하고 위를 얘기하는 거다, 법하고. 로하고 오소리티를 얘기해요. 로하고 오소리티. 그 형하고 정의죠. 형벌. 네, 그런 그 이분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결국 구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이제 배척을 하고 도교도 배척을 하고 그 다른 이민적인 문화도 대대적인 은 배척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도대체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들을 때마다 재밌어가지고, 신기하고, 요번에 중국 사상사 이 부분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상이 계속 이렇게 시공간 영향을 받으면서 또
한번 허물어졌다가 다시 또 새로 태어나고 이런 굴곡들을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요번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저물어져 갈 때,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배치나 어떤 그 시공간에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세밀하게 보면 아까 푸코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이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공통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사회에서 어떻게 보이는 현상들이 음, 이거는 허물어져가는 지금 기류에 음,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공통 지점이 있나? 약간 이런 질문이 좀 음, 생겨가지고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있을 것 음. 같기도 네. 한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현실하고 떨어진 사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하고. 현실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지. 사상이라는 게 우리 사상이 어떤 독자성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굴러가는 거는 그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 현실에 공헌을 할 때 현실에 그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현실의 설득력이 있을 때 이 기능을 하는 그만큼 이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현실판 자체가 바뀌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상들도 전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경영학에서 컴페티티브를 항상 얘기할 때는 그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이 그 현실에 딱 맞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를 미국에서 맨날 얘기할 때는 미국의 당시에 어떤 그 세계의 무슨 지배 구조하고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에는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슨 예전에 그 유학자들 뭐 유교 사상가래 불교 사상 이 사람들이 그 무슨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실 속에서 자기 현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현실의 어떤 좀 잘 진전되는 점을 그리고 현실에 일단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생기고 융성을 하고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컨대 불경이나 성서나 이런 것도 같은 해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게 어떤 것이 강조가 되다가 어떤 것이 그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강조가 되다가 또 어떤 것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현실하고의 이제 관련성은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이제 현상이라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인간의 그 행동이고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살아있는 생체잖아요, 생체. 생체가 살아가는 현실을 떠난 사상이라는 거는 일수가 없고 있다면은 그거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상사를 이해할 때 사상사를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상이 자양분을 받고 자라고 없어지고 하는 이 현실하고 같이 동시에 연관지어가지고 그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해가 그 유기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자체만 떠놓고 있으면은 그 뭐 제가 볼 때는 그 절대적인 그 한계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난번부터 계속 그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그 느껴요. 제가 한유를 얘기 든다면은 한유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상을 발전시키면은 자기가 반드시 어떤 해를 입는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그 확증이 있으면은 꺼리게 되죠. 물론 그거를 무릅쓰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경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 신앙을 계속 믿으면은 총칼에 그 죽임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근데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나의 이익은 어떻게 보면은 한 면에서 보면은 손해일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자기 이익이 기반이 된다는 거는 그때 나는 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내 고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면 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범위는 조그만 데서 큰 것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그 베니핏, 이익이라는 거는 안 바뀌는 거죠. 이익이라는 건. 이제 그럴 때 어떤 사상도 이 생명 현상에 해가 되는 거를 추구하는 그 사상이라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가 되는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그 이익이 산출되고 재생산이 되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구체적 현실 안에서. 구체적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현실하고 맞게 딱 그 아기가 맞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익이 되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되는 그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것이 자기 범위가 너무 좁으면은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근데 한의의 경우는 배척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외부 세력, 그다음에 비한족 이런 그 대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사상이 환영을 받은 게 송나라 가서 환영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송나라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한족 중심의 조금 작지만은 더 단단한 국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큰 환영을 받고 흡수가 돼가지고서 더 발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민족이 구성이 다양하지만은 대다수 민족이 있잖아요. 대다수 종족이. 근데 그쪽에 맞춰져서 이제 굴러가는 그런 그 사상이었고 그런 사상에 기반해서 구축되는 그 정치 시스템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역시 이제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냐? 이 권력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0년대 그 경쟁력이라는 그런 네, 그런 어떤 사상 아래 아웃소싱 되고 네, 네, 비정규직 네, 만들어지고 이런 게 다 좀 자본의 그런 자기? 자본이라는 자기? 어, 어. 그런 데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 미국이 세계를 석권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었어요, 이게. 자기네는 기술을 딱 갖고 있고 귀찮은 일은 전부 아웃소싱해서 시키고 그다음 핵심적인 자업은 자기네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으로 돌려가지고서 싼 값에 공장 베트남에 짓고 중국에 져가지고서 물건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미국이 이익이 됐던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누구나 경영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뭐 경쟁력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안 먹혀.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따라잡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 독점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그 컴페티티브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이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무슨 와튼 스쿨의 무슨 그 경영학 교수들,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경영학 교수들 한 번 가서 회사 가서 그런 얘기 하면은 막 1억씩 받아 1억씩 한 번에 1억씩 10억씩 받아요.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이제 그렇게 맞물려서 그 이론을 파고들었던 거죠. 그 유세에 못 놀려가지고 근데 고이즈미가 그 일본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 우리도 경쟁력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입한 거예요. 그래 비정규직 도입하고 아웃소싱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 그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맞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많이 간 겁니다. 단계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시대가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 그런 거지. 무엇을 얘기하냐? 근데 이것이 경영학뿐만 아니라 뭐 정치학이건 모든 이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여간 무슨 도미넌트한 그 이론이나 무슨 주장이 있으면은 항상 한 발 뒤로 좀 물러나가죠. 그거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긴 뭐 그런 그 현실적인 그 바탕이라 할지 자기를 둘러싸는 환경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일정한 한계로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늘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I don't know. You live your life. 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지금을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같이 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재밌는 거 맞습니다. 재밌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보면은 그 휩쓸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딱 자기 중심을 세우고 이렇게 그 바라보면은 그 재밌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저기 컴페티티브니스가 들어오고 이제 고이즘이 그렇게 된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의 아저씨들이 전부 아웃소싱이 됐어요. 음, 근데 그 전에 수의 아저씨들은 정말 저희들한테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아버지같이 역할을 했었는데 아웃소싱이 된 다음부터는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청소하는 음, 아저씨들이 아웃소싱이 되면서부터 학교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 아주 선명하게 제가 그 음. 대학원 때 이후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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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